하반기에 좀 좋아질 만한 섹터들 중에서 못 오른 기업들이 좀 있다면 가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수직으로 갈 겁니다. 그때는.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는데 한번 다크호스로 관심 가져보시면.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힘을 못 내고 있는데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철강이나 조선인데, 철강 저희 나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건지, 네.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건지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그때도 제가 원래는 이제 1월달 같은 경우 보면 그때 좀 조심하자고 했던 거는 너무 막 이제 사람들이 IT하고 자동차에만 막 관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엔 철강, 조선, 경기민감주 별 관심이 없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들도 많이 왕따 당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2월 들어서 조정장 접어들면서 다 같이 빠지긴 빠졌거든요. 같이 이제 대부분 빠졌고, 철강, 조선도 그때 약했죠. 근데 저도 사실은 뭐 경기민감주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저도 항상 성장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많이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보고서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 네. 동계올림픽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올림픽이 열리면 환경이 만약에 미세먼지, 스모그가 너무 많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좀 쪽팔릴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대회 이미지도 안 좋고. 예, 이미지 중시역이죠. 근데 거기에 중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 섹터가 철강이래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올해는 무조건 감산하겠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감산한다 그랬다 안 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요. 네네. 그래서 철강주 투자하신 분들이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네. 그거 믿고 투자했다고. 진짜로 근데 조광 생산량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네.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철강주를 막 투자를 안 하려고 하세요. 지난 사이클 몇 년 동안 보면 그렇죠. 포스코 잠깐 40만 원 갔다 네. 다시 부러지고, 그게 40만 원에서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렇죠. 그 무거운 기업이 반토막 나는 거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해요. 올해 제가 2월이나 이때 3월에 철강주 꼭 봐야 된다. 종목은 많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게 포스코니까 네. 봐야 된다고 믿었던 게 무조건 감산할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왔던 게 수출 증치세 폐지한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게 뭐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중국의 철강 회사들이 수출을 할 부가가치 10%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부가가치세. 네. 정부에서 환급해 준대요. 네. 그럼 수출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 너네 수출하지 마. 말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철강 공급이 이건 무조건 주는 분위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실제로 증치세 폐지 결정이 났죠.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됐는데 매일매일 그런 보고서나 뉴스들을 보다 보면 그냥 이거를 흘려듣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자그마한 뉴스나 보고서라도 내가 한 번 더 내 머릿속으로 가공을 해보세요. 네.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이게 올림픽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올해는 감산이다. 내년은 나 모르겠고 올해는 하겠다. 근데 철강주 아시잖아요. 전통적으로 접어줍니다. 네, 그렇죠. 저 PBR. 무겁게 우려왔죠. 그리고 포스코는 배당도 어쨌든 많이 줘요. 네. 뭐 안 가면 한마디로 하방은 거의 단단한데 네. 이거 진짜 이대로 되면 상방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성장주 10년, 뭐 20년, 뭐 20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5년, 10년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일정 부분 포트에 깔면서 네. 가져가되 나머지 절반은 항상 이런 사이클이 돌아오는 기업도 투자하시면 좋거든요. 네. 그 변곡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개인 투자가 사실 정보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들만의 리그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진짜 하기가 좋아요. 전문가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시잖아요. 네. 그거 팁 얻어가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철강뿐만 아니라 조선도 마찬가지였던 게, 저는 조선도 똑같아요. 3월까지는 조선 별로 관심 없었어요. 네.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또 저러다 말겠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또 4월에 갑자기 저도 조선이 좀 될 것 같다. 방송에서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자꾸만 이게 뛰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데이터로 보면 한국이 2등으로 밀렸네 막 이래요. 근데 4월 달에 한 증권사 보고서를 딱 봤어요. 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컨테이너선 중국도 만들거든요. 그 컨테이너선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저기 그 도버헤어 아시죠? 도버헤어, 네. 영국에. 네. 거기만 왔다 갔다 한대요. 그거 얼마나 짧아요. 무슨 뭐 네. 유람선도 아니고. 근데 조선 애널리스트가 그걸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이 컨테이너선도 잘 만들고 이제 LNG선까지 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컨테이너선 납기도 한 10개월, 11개월이나 못 맞췄대요. 네. 되게 늦게 납기를 한 데다가 겨우 돌아다니는 게 그 정도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선박 이거 제대로 못 만드는 건 아직은 안 되나 보다.
그리고 LNG 추진선은 아직 못 만든다고. LNG 추진선은 연료를 원유를 안 쓰고 LNG 천연가스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탄소 국경세 막 내라고 하는데 네. 선박에서도 탄소 배출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LNG 추진선을 이제 무조건 가야 돼요, 사실은. 몇 년 후에까지. 이거는 한국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네. 이거는 알고 봤더니 친환경 테마도 되는 데다가 네. 중국이 하려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네. 근데 선박 발주는 경기 좋아지면 늘어날 거고. 이 그림이 딱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조선도 되겠구나. 그리고 조선도 지난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주가 빠졌거든요. 그랬었죠. 월봉 보니까. 네. 이럴 게 또 없어요. 아까 철강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 달 차이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변곡점이 보인 거예요. 저도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4월 초에. 그래서 조선주를 좀 좋게 봤던 건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도 똑같이 생각을 해버린 거죠. 네. 그 주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말씀대로. 성장주나 이런 게 빠지면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오니까 이런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철강조선도 지금 개인들이 사실은 이거 다 버려버렸거든요. 네. 올라오는 구간에서 외국인 기관만 사고 대표적으로 성장주 위주로 많이들 사셨는데, 지금은 이제 5월달 들어와서 철강조선주도 약간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특히 철강은 저는 3월, 4월은 되게 좋게 봤는데 5월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투자 격언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두가 다 좋다고 하면 네. 이제 아닌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 증치세까지 결정이 나버렸어요. 폐지. 네. 그럼 이보다 좋은 재료가 이제 어딨지? 호재는 다 네, 나왔다. 없어요. 네. 더 이상 호재가 없을 것 같아요. 철강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주가도 사실 포스코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고 쳐도 뭐 일부 종목들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조선은 아직은 이런 사이클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호재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엄청난 수주가 나왔다거나 전혀 아직은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가는 건 맞는데,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확인될 때가 저는 고점 같거든요. 실제 네. 수주가 진짜 팍팍 찍히고 네. 그럴 때가 고점 같은데, 그거는 내년 가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저는 조선업은 좀 굉장히 빅사이클로 한번 네. 1년 정도 갈 것 같고, 다만 철강은 2달 동안 너무 빨리 그걸 반영해가지고 철강과 조선은 좀 약간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을 좀 한번 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6월이 굉장히 증시에 이 변곡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 또 새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들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보시나요? 첫 번째는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기존 주도주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은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너무 뻔하지만 반도체 대표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전차 군단이라고 그러죠. 전기전자에. 이 두 업종이 사실 가야 지수가 가는 건데, 이 섹터들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3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미리. 네. 선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너무 걱정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실적은 좋은데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앞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분명히 데이터는 좋거든요. 네. 좋은데 저러다 꺾이겠지. 자꾸 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전 경험에 네, 좀 맞아요.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그랬잖아요. 18년도에, 가다 꺾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톤을 되게 높여버렸어요. 무슨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원래 굉장히 IR하면요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원래 톤 업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3분기 메모리 너무 좋다고 그냥 아예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파운드리도 저는 오스틴 공장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악재로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증설을 해야 뭐 TSMC 쫓아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이 주식 투자자라면 다 하나씩 네. 최소한 갖고 있는 삼성전자. 이 많은 분들이 뭐 슈퍼 사이클 온다 그러니까 진짜 투자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면서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비중 확대 의견 계속 드리고 싶고, 가지고 계신 분들 들고 가야 되는데, 다만 작년 말에 이렇게 확 뽑았던 속도는 그건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속도가 나오려면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파운드리. 작년에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 증시도 좋았지만 TSMC 맹추격할 거란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그때 먹혔던 논리가 뭐냐면요, TSMC랑 삼성이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네. TSMC가 점유율이 57%인가 그랬고, 삼성이 제가 알기로는 17%였으니까 2등인데 1등과 2등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10나노 이하 공정을 우리가 미세 공정이라고 그러죠. 미세 공정에서는 TSMC가 60%, 삼성이 40%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논리가 통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해볼만하다. 이제는 10나노 이하의 시대 아니냐.
그럼 삼성하고 TSMC랑 별 차이 없네? 그러니까 막 그냥 밸류를 줘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TSMC 쫓아가면서 막 삼성전자 날라가고 사람들 흥분해서 야 진짜 이러다 TSMC랑 같은 급 되는 거 아니야? 네. 9만 전자. 네. 그래가지고 거의 10만 전자까지 갔는데 네. 그 후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삼성전자가 아직 경험이 안 된 거예요. 양산이 제대로 안 돼요. 수율이라 그러죠. 네. 불량품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파운드리가 TSMC는 돈을 많이 버는 TSMC 이미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은 후발주자다 보니까 아직은 불량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 현타가 온 거죠, 사실 얘기를 네. 하면. 그래서 주가가 다시 스물스물 내려온 상태에서 또 이거 메모리 반도체도 이거 빅사이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요즘에 이제 이런 분위기. 또 외국인들도 보니까 아니 삼성전자만 주식이 아닌 거예요. 아니 포스코가 더 좋아 보이고 네. 한국조선해양이 더 좋아 보이니까 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수급으로도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8만 원 초반대에서 이 변동성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어쨌든 이제는 사야 된다. 첫 번째가 배당은 어쨌든 늘릴 것 같아요. 네. 왜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도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나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여동생 두 분도 있고 다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어쨌든 내야 돼요. 세금을 네,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기들 지분을 팔아서 낼 것 같진 않아요. 그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국에 배당을 엄청나게 올려서 배당금 받아서 내든가 아니면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대출 받는 건 쉽지 않잖아요. 삼성 가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가장 좋은 건 사실 배당 많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배당을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봐도 좀 많이 주지 않을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주주 일가가 배당을 많이 받아가면 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좋을 것 같고. 그럼 두 번째가 파운드리는 아직은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TSMC랑 격차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잘 나가던 인텔도 7나노 못 만들어가지고 쇼크 났잖아요. 네.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인텔보다는 삼성은 앞서가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3나노까지 지금 가고는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아직 양산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근데 양산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다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씩 검증되면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시점에선 격차는 줄인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아니 TSMC는 저렇게 멀리 1년에 막 30조, 40조를 투자하는데 삼성 너네 10조씩 투자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번에 오스틴 공장 20조 만약에 투자 결정하면 그게 저는 스타트라고 봐요. 삼성도 파운드리에 굉장히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시설 투자에 대한 격차도 어느 시점부터는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TSMC가 시가총액이 700조 정도 하는 걸로 알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500조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그 격차를 좀 TSMC가 좀 안 가더라도 삼성이 조금씩은 격차를 만회하면서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파운드리 쪽에서도 시간의 문제지 저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그리고 역시 돈 버는 사업은 메모리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 네. 메모리인데 메모리는 뭐라고 했냐면 삼성전자 측에서도 3분기가 일단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3분기 좋아지는 그림으로 본다면 아직은 저는 그건 반영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좋게 보는 분들은 아직 사이클 안 끝났다. 어떤 분은 야 슈퍼 사이클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건 솔직히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옛날에 사이클을 보면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90년대에 PC 사이클 한 번 있었어요. 퍼스널 컴퓨터 해가지고 우리 삼성전자가 일본 제치고 1등 했잖아요. 네. 그때도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이 일본 견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반도체 제국의 미래였나? 거기에 일본을 미국이 견제해서 삼성이 1등 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삼성이 1등한 배경 중에 하나가 너무 전략을 잘 썼대요. 개인용 PC 시대가 됐으면 너무 고사양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쓰는데 뭐 슈퍼컴퓨터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의 반도체 메모리 회사들은 최고 사양만 집중을 했대요. 슈퍼컴퓨터에 쓸 수 있는 것들 있죠. 엄청 고사양. 하이퍼 스케일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삼성은 전략을 그걸 안 쓴 거예요. PC 시대인데 대중화되는 그럼 대중화되는 모델에 적용할 건 뭐냐? 가격도 싸면서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약간 저렴한 품질이어도 돼요. 그걸 대량 양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먹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삼성이 그래서 그 PC 시대가 오면서 1등으로 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때 PC 빅사이클 오면서 삼성이 1등 했고 그때 당연히 좋았죠. 그리고 한 번의 사이클이 2018년도에 서버 빅사이클. 네. 아마존,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친 듯이 서로 사재기가 경쟁적으로 했었죠.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뭐 70% 영업 마진이 나온 거잖아요.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사이클이 올 것 같다. 진짜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근데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맞아버리면 진짜 빅사이클 오는 거고 이 중에 근데 하나만 맞아도 돼요 사실은. 저는 3분기가 그걸 검증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쪽은 저도 제가 감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3분기가 진짜 빅사이클이 둘 다 와가지고
초대형 빅사이클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닌 사이클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 쪽에서는 좀 슬로우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빅사이클에 어쨌든 한 표는 좀 드리고 싶고 뭐 설사 이게 빅사이클이 안 오더라도 그 다음 사이클에 자율주행이 하나 오거든요. 자율주행 사이클은 조금 멀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언덕은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또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삼성전자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보면 저는 지금 8만 원 초반에서는 주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개인 투자분들의 이건 성향의 문제인데 절대 지금 당장 이 사이클 생각하시면 안 돼. 이렇게 작년 12월 1월 사이클은 절대 안 나오고요. 가도 완만하게 갈 것 같고 이 사이클을 결정하는 거는 저는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TSMC를 얼마나 빨리 추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시장이 먹히잖아요. 가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수직으로 갈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근데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완만하게 이렇게 뭐 9만 원씩 10만 원을 가더라도 천천히 가는 그런 사이클로 한번 생각하시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는 5월달 뭐 고비설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거 5월달 고비설 나는 끝까지 한번 확인하고 사겠다 이런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이제 주가가 막 계속 좀 부러지면서 빠졌는데 역시 악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악재 아니거든요. 네. 이제 5월달 고비설 다 알아요.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더 이상 악재는 아닌 것 같고 6월, 7월로 갈수록 아마 반도체는 좀 정상화 될 것 같고 특히 그래서 자동차는요. 그 전달에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매월 초에 나오잖아요. 근데 5월 2일 날 공매도가 재개된 날 현대차가 주가가 거의 4%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4월달 판매 데이터가 예상보다 잘 나온 거예요. 진짜 잘 나왔던데요? 네, 잘 나왔어요. 예, 물론 기저효과라는 분도 네. 계시지만 반도체 이거 공급 부족 때문에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우려를 깨버렸고 거기서 더 놀라웠던 게 마진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매출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네시스라든가 그랜저라든가 이런 약간 비싼 모델 있죠. 이 생산을 더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을 아예 판매를 줄여버리고 이쪽으로 몰아버린 것 같아요. 그럼 수익성은 더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누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오히려 반도체가 이제 정상 공급됐을 때 그러면 뭐 정상 공급됐으니까 현대차가 가격을 낮출까?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 수요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했기 때문에 되게 좋아 보이고 근데 6월 달에는 5월 데이터가 나와요. 뭐냐? 5월이 최대 고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판매가 만약에 잘 됐어요. 물론 감소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그 감소폭이 제한적이면 이제 참가자들은 아 자동차 우리가 미스했구나 이러면서 굉장한 랠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설사 그게 틀려도요 저는 지금 사야 된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하단부에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참 좋았을 때 PER 14배 15배까지 갔는데 지금 10배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지금 부담은 없는 자리니까 공략 한번 해볼만 하다.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 이제 주도 섹터에서는 이제 그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좀 좋아질 만한 섹터들 중에서 못 오른 기업들이 좀 있다면 한번 그러니까 그건 뭐 섹터도 있고 기업들도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게 어쨌든 저는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특히 야외 활동하면서 돈 벌 수 있는 회사들이 뭐 대표적인 게 사실 백화점 같은 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백화점보다 이제는 면세점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사람들이 코로나19 와중에도 백화점에 가서 소비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백화점 매출이 늘었는데 하반기에 백신을 맞고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 사람들이 이제는 분명히 해외 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백화점 매출은 조금 줄 수가 있어요. 대신에 해외 여행을 가겠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면세점이 지금은 면세점 돈 못 벌잖아요. 근데 반대급부로 면세점이 그 수혜를 이제 이연받아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백신 요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신 서로 맞았으면 그 나라끼리는 이제 서로 격리 없이 격리만 안 하면 사실 뭐 당장이라도 내일 해외여행 못 가겠습니까? 솔직히 누구든 가겠죠. 근데 그런 백신 요건이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한번 우리가 면세점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저는 좀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하반기에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좀 보는 섹터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좀 드렸지만 반도체는 너무 좋은 건 다들 알잖아요. 근데 좀 다크호스로 보고 있는 게 역시 그 OLED 디스플레이 쪽. 왜 제가 디스플레이 쪽을 자꾸 좀 선호를 하냐면 일단 시장에서는 별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삼성이 올해도 투자 안 할 것 같아.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OLED 소재 부품 장비는 삼성이 투자를 해야만 반드시 주가나 실적이 점프를 할 텐데 지난 몇 년간 투자를 사실 안 했어요. 삼성이 수요가 부진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렇게 보는 근거는 5월 2일 날인가요? 대만의 고밍치라는 애플 리서치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되게 유명해요. 그분이 2023년도에 애플이 아마 폴더블폰 출시할 것 같다. 애플까지 폴더블폰에 뛰어들면 폴더블폰 시장이 엄청 커지는데 폴더블폰은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승부를 띄운 거예요. 노트를 올해 생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노트 대신에 폴더인데 이게 잘 팔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샤오미가 내놨어요. 그 다음에 화웨이도 내놓는다고 하고 그 다음 타자가 이제 삼성이고 올해 가을에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애플까지. 그러면 화면이 2개짜리가 들어가요. 폴더블폰. 어떤 거는 3개를 접는 것도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이. 그럼 OLED 화면이 2개, 3개가 기존에 하나가 아니라 그럼 삼성은 무조건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노트북 공개한 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O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에 OLED 들어간 건 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네. 주로 LCD였는데 그러니까 TV 쪽도 요즘에 LG 디스플레이가 생산을 많이 해서 OLED TV가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TV도 TV인데 중소형 패널 쪽으로 OLED가 기존의 스마트폰 말고도 이게 점점 세분화돼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증설은 저는 시간 문제 아니냐. 근데 설사 증설을 안 해도 주가가 전혀 그런 걸 반영을 못 해가지고 되게 하방이 있어요. 제가 선호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방은 단단한데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뭔가 진짜 하반기에 이벤트가 생기면 여기서 주가가 엄청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섹터들도 한번 남들이 좀 관심 없을 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관심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요즘에 뭐냐면 음식료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관심 없어.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네. 일단 재미가 없어요. 너무 네.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작년에 일단 좋았어요. 네. 그럼 작년에 좋았던 섹터인데 올해 좋아질까? 약간 엽기적가라 그러네요. 네. 야, 음식료 작년에 HM을 가정간편식으로 돈 많이 벌었는데 올해 밖으로 나갈 텐데 뭔 돈을 벌겠어. 이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마진이 압박이 생겨요. 정부에서는 아마 좀 그러겠죠.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만약에 일부 업체들이 가격을 막 팍팍 올려버리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민 그렇죠. 물가 또 침해하니까. 그래서 기업들도 솔직히 눈치 안 볼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저는 하반기에는 왠지 올릴 것 같아요. 에그플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한 번씩 뻥뻥 튀었을 때 음식료에서 주가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요. 안 가다가 농산물 가격이 이제 정점을 찍고 꺾일 때 그때부터 음식료가 주가가 재평가를 받는데요. 뭐냐? 어느 시점에서 농산물 가격이 꺾일 때 이제 가격 전가를 하기 시작한대요. 그냥 음식료 업체들도 어차피 돈 벌어야 되거든요. 자선사업하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마진 압박이 있는데 음식료 가격을 나중에 차후에 올려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하이트젤로가 그 맥주 가격 올렸더라고요. 얼마 전에 같이 그렇죠. 오비랑 따라가지고 결국 뭐 안 올릴 수 없는 분위기 같고 CJ 제일제당도 컵밥 올렸고 가격 한 7%인가 올렸고 햇반도 예전에 올렸었고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스타트를 한 것 같아요. 이미 하반기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텐데 그럼 왜 가격을 올렸을 때 음식료 업체들이 왜 재평가를 받냐?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언젠가는 가격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컵밥 가격 떨어진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 올라간 가격은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제가 좋아하는 과자나 이거 보면 초코파이 네.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절대로 안 떨어진다. 절대. 그냥 동결시켜 버리든지 네. 오히려 인사하고 나면은 원재료 가격 떨어지니까 마진이 붙어요. 네. 그래서 음식료 회사들 주가가 정말 농산물 가격 올라가면서 후행적으로 진짜 많이 갔던 사이클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2015년도가 한번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농산물 가격도 떨어졌고 음식료도 안 좋았다가 작년에 반짝 음식료는 어쨌든 내식 수요 때문에 한번 올라갔던 건데 작년 말부터 올해 봄까지 농산물 가격이 어쨌든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겨우 이거는 예고한다는 거죠. 5년 만에 주가 재평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한번 올 수도 있고.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OLED처럼 그럼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반복하면 그거 안 오면 어떡할 거냐. 아니 안 와도 완전히 바닥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료 회사들 일부 기업들 보면 PER이 뭐 6배, 7배밖에 안 돼요. 싼 기업들 되게 많아요. 찾아보시면. 적어도 잃을 건 없는데 그런 아이디어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거 아니냐. 그리고 공매도에서도 오히려 자유롭잖아요. 공매도 그렇죠. 세력들도 이런 이벤트가 있는 걸 아마 알 거예요. 아는데 저평가된 거를 대놓고 막 공매도 하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이게 생겨버리면 역으로 당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공매도 리스크도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니까 한번 음식료도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는데 한번 다크호스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지금 갖고 있던 주식은 어떻게 될지 염승환 부장님 말씀드리면서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Round one, fight.